오동훈 선생님 거의 뭐 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장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다룰 주제는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란 일정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결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고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결정하는 동안 뭔가 불확실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것 때문에 결정 자체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유부단하다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사실 살면서 여러 답안지 놓고 골라야 하는 상황도 너무 흔하잖아요. 많죠. 그래서 네. 다들 나 결정장애야 라는 말을 되게 쉽게 하시는데 이 사전적 의미처럼 정도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광범위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고요. 아무리 결단력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라 그런 걸 가지고 결정장애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훈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 병원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고민들이 많은데 뭐 먼저 대학에 남을 건지 정말 밖에 나와서 병원을 열 건지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어느 위치에 그런 병원을 열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만큼 시간을 쓴 거 그리고 고민한 것들을 두고 결정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입시철인데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원할지 그리고 동시에 여러 학교를 합격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할지 이런 것들 역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숙고하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 고민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본다고 해서 이것들을 결정장애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오동훈 선생님 거의 뭐 서울 시내 전국을 거의 계속해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걸 보면은 결정장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결정장애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선택 상황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이 결정장애에 대해 연구한 저메이스라는 사람이 결정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째로 어떤 결정을 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라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정보가 부족한지 그 여부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성격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선택 과정에서 정보를 모으는 행동의 패턴에 따라서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satisfier와 maximizer인데요. 우리말로는 satisfier, 만족자, 그리고 maximizer, 극대화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이 satisfier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선택지를 검색하다가 이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옵션을 찾게 되면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정보를 모으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고르게 되죠. 근데 반면에 맥시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세워둔 기준에 맞는 옵션을 찾더라도 어딘가에 더 나은 대안이 있지는 않을까? 정보가 불충분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택지를 모두 확인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정보를 모으는 검색 과정을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생산성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구두를 좋아하는 동훈이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구두를 한 켤레 사야겠다. 거기서 세티스파이어인 사람은 검은색 10만원 로퍼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하면은 검색을 하다가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러고 금방 구매할 수 있는데 맥시마이저인 사람은 어딘가 더 괜찮은 게 있을 텐데 라면서 밤새 샅샅이 뒤지느라 밤을 새는 거죠. 네, 결국 새벽 5시쯤에 인터넷에 팔고 있는 구두를 다 본 뒤에야 하나를 고르지만 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출근해야 될 시간이니까 내가 이게 진짜 뭐 한 건가 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어서 득템의 기쁨보다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완벽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새로 보는 신발을 지금 신고 있네요. 아니 지금 딱 보면 낡았잖아요. 이거 낡은 듯한 효과가 기법이 들어간 비싼 구두인 티가 나는데 잘 아시네요. 두 번째 특성은 정보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입니다. 좀 전에 이 맥시마이저처럼 평가해야 되는 정보를 너무 많이 모아서 그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지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스타일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상적 의사결정과 비보상적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중에서 보상적 의사결정은 자기가 세워준 기준 중에서 한 가지 기준이 미흡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이점이 있었을 때 이걸로 보상이 된다면은 여전히 그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선택지에 남겨놓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비보상적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반대로 본인이 세워준 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대로 선택지에서 제외해버리는 그런 의사결정 패턴을 의미를 합니다. 좀 전에 구두 쇼핑 상황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검은색 10만원 내외 로퍼라는 기준 3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명품 브랜드의 로퍼를 찾았어요. 명품인데 심지어 그쵸. 가격도 착한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대박 이러면서 딱 상세 이미지 보기를 클릭했는데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인 거죠. 그쵸. 네. 다 속았던 거죠. 네네. 이때 비보상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아쉽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겠다, 패스 이렇게 넘기는데, 보상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와, 이거 그래도 레알 득템인데 색깔은 아쉽지만 이 브랜드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면 포기할 수가 없지 이러면서 계속 붙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레알 득템이라는 표현이 참 김종우 선생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 이거 레알 득템. 일단 본인이 네. 산 거는 무조건 가격을 폄하하고 득템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좀 버릇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정할 그런 수가 건지. 없습니다. 네, 아마 또 들으시면서 네.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뭐 신발장에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색깔의 신발이 막 쌓이게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신발을 한번 정리해야겠다 라고 해서 신발장으로 가요. 신발 하나를 들 때마다 이제 보상적 의사결정 과정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낡았는데 그래도 참 편한 신발이야 라고 내려놓고,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거 사이즈 미스 나가지고 내가 한 사이즈 작게 샀는데 색감이 곱네 이렇게 하면서 또 내려놓고, 그래서 이런 보상적 의사결정으로 인해서는 정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시간만 소모하고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솔직히 이거 자기 얘기 가져오신 거잖아요. 우리 신발장에 비슷한 게 많이 쌓여 있어서. 네, 저희 와이프가 항상 불만을 좀 그리고 마지막 특성은 선택의 결과에 이제 불확실성을 느끼는 건데, 보다 정확히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애매한 상황은 누구나 있고 누구나 마음의 불편감을 느끼는데, 그쵸.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유독 잘 못 견디고 사소한 사인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나름대로 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밤을 새가면서 서칭을 하던 김지용 씨가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 사이트에서 딱 이제 결제 직전까지 갔어요. 결제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사이즈 맞게 골랐나? 좀 작으면 어떡하지? 한 사이즈 업 가야 되나? 정 사이즈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막 혼란스러워져서 일단 결제를 취소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리뷰 페이지에 있는 후기들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렵게 사이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선택을 하려는 순간에 리뷰 페이지에 갑자기 별 2개짜리 후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불안해져가지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예쁜데 이런 착화감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애매하게 쓰여져 있는 후기가 있어요. 뭔가 불안의 불씨가 던져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막 또 다른 후기들을 읽어봐요. 착화감 얘기는 없거나 아니면 편했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의심은 지워지지 않고 불안한 나머지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뜬 눈으로 결제 못한 채 밤을 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들으시면서 와, 이거 내 얘기야겠다 라고 찔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고민이 되는 상황은 분명 맞는데 그래도 어렵게 찾아낸 물건이니까 일단 사서 신어보고 아니면 반품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불안이 높은 분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선택에 도움을 줄 정보를 계속 찾아보는데 그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져서 결정 그렇죠. 내리기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선택 과정에 있어서의 3가지 특성이 이제 의식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은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무의식적인 동기가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실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의 하락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선택에 상대방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은 결국 그 선택을 하는 내가 모자른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상대방에게 야, 오늘 메뉴 넣어볼래?
몰라 라면서 음. 항상 넘겨버리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결정장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이 결정장애, 선택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난 선택을 못해, 내가 뭘 골라서 잘 된 적이 없었어 라는 식의 비하 아닌 비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 거고요. 결과적으로 또 선택을 잘 내리지 못해서 나는 선택장애다 라는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상 속에서 사소한 선택 상황에서 어떤 성공을 경험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상황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점심 메뉴 정하거나 오늘 뭐 편한 친구와 약속 있을 때 입고 나갈 옷, 이런 선택들에서 이게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이슈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움에 대한 점수를 좀 매겨보고 가장 쉬운 단계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선택하는 연습, 그리고 그걸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연습, 이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김지용 선생님한테 오늘 뭘 입을까? 나가서 무슨 옷을 살까?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자면은 8점. 무슨 옷을 살까는 10점인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10점짜리에 도전하지 말고 1점부터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함으로써 내성을 조금씩 키워나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막상 선택을 내리고 나면은 사실 불안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선택이 잘 된 건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경험을 할 겁니다. 믿기지 않는다면은 불안감을 또 점수로 표시를 해서 시시각각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나의 선택이 생각보다 큰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구나, 별것 아니구나,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의미하는 성공입니다. 네, 오랫동안 결정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매 순간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 또 병 도졌네, 결정장애 도졌네,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은 반드시 익숙해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해서 사실 후회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어요.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에 있어서 어떤 분석과 피드백은 필요하겠지만 감정, 특히 자책감에 빠져드는 거는 우리가 의식을 하고 막아야 됩니다. 사실 선택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가장 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누구보다도 선택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조금 더 자기가 내리는 선택에 자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